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것이 이제 이 전략인데, 교육학하고 전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취득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한국사를 작년에 취득을 못해서 시험을 못 본 선생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국사가 진짜 쉬운 건데, 쉽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만 딜레이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8월 달 되면 전공도 공부를 못하고, 다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육학을 1차라고 하고 이걸 2차라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날 보는데. 그래서 이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인데, 또 이 전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학이라고 그래요. 내용학은 순수히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용이면 미용, 화학이면 화학, 수학이면 수학, 그냥 순수하게. 근데 요 교과 교육론은 또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 해설서가 있는데,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선생님 전공은 뭐죠? 화학. 같은 학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미용이라든가 기계금속이라든가 이런 쪽은 NCS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NCS가.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를 꼭 보셔야 돼. 요게 대략 3문제에서 많이는 5문제, 그러니까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 말 그대로 교육론입니다. 근데 이 교육론은 교육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교육학하고. 그래서 이 교과 교육론이 전공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30에서 40%를 차지를 해요. 30점에서 40점 정도. 그러니까 이 내용학은 50점에서 40점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한다면은, 화학 같은 경우는 오스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꼭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공에. 근데 그게 교육학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여기 접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용 같은 경우는 팀 티칭 같은 경우도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교육학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협동학습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공과 교육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학에서 과락이 있어요. 과락이 8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8점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 교육학 과락이 되면은 전공 아무리 잘 봐도 떨어지는 거다. 자, 그런데 이 교육학 시험 문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육학 시험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 일어난 것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20페이지를 보세요. 교육학 시험 문제가 2014학년도 가장 쉽게 나온 거예요. 2014학년도에 그냥 대주제는 아닌데 중주제로 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의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아예 드러내놓고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실조, 그 다음에 협동학습, 형성평가, 교사의 지도성 드러내놓고 그걸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했어도 이거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쓰라 그랬지, 내용을 보고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놓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내용 몰라도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논술 시험 문제가 논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점이 있어요. 논제에 전부 드러났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는 제시문 내용을 안 읽고도 문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게 가장 쉬웠던 거야. 그리고 요때는 첫 해 논술 시험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논술이 아니었어. 한마디로 서론, 본론, 결론 그걸 잡을 줄도 몰랐어. 사람들이. 그걸 개조식으로 그냥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 1, 인격적 감화 이런 식으로 쓴 거야. 2, 지적인, 정의적 영역 강조 이런 식으로만 썼어도 점수를 다 줬다는 거지. 근데 이건 논술이 아니지. 요약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서 논제가 대단히 자세하게 나왔어, 사실상은. 배점은 일반적으로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해 뭐가 나왔냐면은 2015년에 이제 정시하고 추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뽑았다고. 두 번 뽑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시 위주로 하면은 학교 교육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으로 나와서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쓰라는 거. 이때서부터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그게 백워드 커리큘럼이라는 걸 끄집어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제시문을 보고. 그러니까 첫 해는 아예 논제에 다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면밀하게 안 읽었어도 요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를 모르면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지. 이게 백워드라는 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 이제 비로소 논술 시험 문제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요때 과락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지. 무지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이제 추시는 이제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학년도에 시험 문제가 대주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를 각각 알아야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20페이지. 네, 20페이지. 그럼 이제 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2017학년도 시험 문제가
웹정리 방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흐름도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 2월 수업은 전체 흐름도를 얘기를 해주고 나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라이겔루스의 줌 렌즈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3, 4월서부터 또는 5, 6월 달서부터 이제 이게 알고 있으니까 기초적인 거 알고 나서 웹 정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웹 정리는 대주제를 가운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 집중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주의 집중해갖고 켈러의 ARCS, 이 A가 이제 주의 집중이죠. 주의 집중을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내의 교수 사태. 그 교수 사태도 제일 먼저 주의 집중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거 9가지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듀라의 관찰학습. 반듀라의 관찰학습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주의 집중이란 말이에요. 주, 파, 재, 동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의 집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모형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 모형에서도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갈 때,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것이 주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전체 흐름도 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대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흩어져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모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험 문제 유형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뀔 것을 갖다가 논거는 항상 시험 문제 바뀐다, 이게 이제 자기 주장이야. 그걸 논지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자기 주장이야. 그러면 논지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를 대야 돼. 이게 논거야. 그러니까 논술을 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거. 꼭 요 형태를 취해야 된다. 안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다. 논지, 논거, 논지, 논거 꼭 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킬 거라고요. 이제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글 쓰는 방법서부터 천천히 이제 해나가면 돼. 금세 쓸 수가 있어요. 진짜 금세.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지. 훈련만 받으면 이게 금세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교육학 내용을 철저하게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주장이 뭐냐면은 시험 유형 바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저 논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논거로서 첫째, 여태까지 시험 유형이 쭉 바뀌어 왔어요. 그거 하나 된 거고, 두 번째 된 것이 뭐냐면요. 행정고시예요. 행정고시 시험 문제가 행정고시 시험 문제 스타일을 많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럼 행정고시 시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통계, 그래프, 표,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작년에 수업 들은 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꼭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이 통계하고 연구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냐면 그 시험법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험에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또 주장했잖아. 그 논지잖아. 그러니까 또 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논거를 이제 행정고시를 가지고 논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가드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선생님들 특히. 가드너. 그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하면서 IQ가 116이란 말이야. 그 116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IQ 116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가드너에게 있어서 인지적 강점과 인지적 약점이라는 말을 하는데 인지적 강점은 1표준 편차 이상을 인지적 강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1표준 편차가 뭔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통계거든. 그래서 제가 통계와 연구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게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그 타일러가 시험에 나왔었죠. 2017년도에. 그래서 타일러식으로 이렇게 이제 웹 정리, 타일러와 관련된 거 쫙 연결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웹 정리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고, 2018학년도, 그러니까는 올해죠.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맨 끝 페이지를 보세요. 이거 빼놓고 했구나. 에이. 그림을 또 빼놓고 복사를 했구만. 예? 통계표가 나왔었죠. 그래프가요. 막대 그래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 안 가르쳤다는 거죠. 우린 가르쳤고. 그러니까는 답안지가 나온 게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들 그걸 안 가르쳤으니까는. 그 해석은 쏙 빼놓고 나왔어. 근데 제시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제시문 안에. 선생님 그래.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그거예요. 제시문 안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문을 이용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은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해석을 싹 빼놨어. 아니죠. 그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차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개인차가 많이 벌어져. 표준 편차가 적으면 개인차가 적은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1표준 편차면은 이렇게 사람이 쭉 모이는 거잖아. 2표준 편차면 사람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슬슬 퍼지잖아. 그러니까 1표준 편차면은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이렇게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이 쫙 몰리기 때문에 동질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쭉 퍼지기 때문에 이질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슷한 점수대가 엄청나게 몰려 있는 거지 뭐. 진짜 0.000 몇 점 차이로 쫙 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차가 별로 안 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개인차가 이제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시험의 유형이 또 바뀔 거다. 내년에. 그럼 어떻게 바뀌냐? 진짜 이번에는 행정고시 스타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아예 대놓고 그래프 그려놓고 그거 해석하면서 교육학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교육 과정이고, 행정, 평가,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통계 연구라는 거지. 통계 연구는 진짜 통계 연구는 점수 주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수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시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였을 때하고 논술형하고 다르다는 거죠. 객관식 시험 문제는 사실상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포기해야 될 부분도 많을 거야, 아마. 진짜 객관식은 세세한 것까지 다 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논술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굵직굵직하게 이제 공부를 해두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얘기하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걸 암기 과목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야. 이게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의 과목이다, 이해.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술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점짜리로 뭐가 나왔냐면요. 그 미술과는 아마 저하고 공부한 선생님들 다 합격했을 거예요. 비고치키하고 피아제가 얘기하는 자기중심적 언어 차이점을 논하는 게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아마 입에 달고 있을 거야. 딱 비교해 준다고요. 우선 피아제는 미성숙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비고치키는 이제 성숙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까지 들어준다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찍지 마시고요. 사람 찍지 말고 저만 찍으시면 돼요.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은, 우리가 이제 엄마가 과자 만들어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빠하고 공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피아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과자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과자가 맛있다면 이제 과자 얘기만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자, 시작. 엄마가 과자를 만들어줬는데. 너 공 차봤어? 아니 따라오면 안 돼. 과자가 맛있었어요. 야, 너 공 진짜 동그래갖고 빵 쳐면 휙 가갖고 너무 진짜 신나거든? 모양은 곰돌이로 만들어줬는데 너 공으로 한 번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초콜릿이 박혀 있었어요.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는 자기중심적 언어, 피아제가 말하는 자기중심적 언어는요, 한마디로 지 얘기만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야. 말 그대로 자기중심적 언어인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그러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성숙의 근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비고치키에게서 이 자기중심적 언어는 독백이라고 그래. 또는 이제 사적 언어라고 그래. 사적 언어. 무슨 말이냐면 복도를 막 뛴다고, 막 뛰다가 혼자서 독백한다고, 막 뛰다가 뛰다가 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조용히 걸어야지. 이게 자기중심적 언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의 근원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피아제의 자기중심적 언어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비고치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어와 사고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주도해 간다는 말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은 피아제는 이제 인지주의자이기 때문에 저게 바뀌어. 그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언어보다는 사고 발달이 언어 발달을 주도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따라서 피아제를 공부할 때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피아제를 공부할 때는 사고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감, 전, 구, 형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스키마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비고치키에게서는 사고보다는 언어, 그래서 내적 언어, 외적 언어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부 방향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미술과 선생님들이 전부 전화가 온 거예요. 10점짜리 논술로 다 썼다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논거를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거거든. 증거로. 그래서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이해예요, 이해. 이해를 했는데 이제 외워야 될 것들도 있단 말이야.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비고치키에 있어서 그 언어의 발달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원순자네.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막 어떻게 하면 원순이 장애 그러면 안 돼. 원순자네 이렇게. 그래서 원순자네란 말이야. 원시적 언어, 순수 심리적 언어, 자기중심적 언어, 내적 언어. 그러니까는 비고치케에서 자기중심적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야. 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적 언어로 발달하는 데서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적 언어는 뭐냐? 쉬워. 자,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언어와 사고잖아. 그럼 내적 언어는, 자, 내적 언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언어가 사고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 언어는 말을 해, 안 해? 안 하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성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소리가 나지 않는 언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니까. 나이 먹으면 애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내적 언어가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 그럼 외적 언어가 있는 거야. 반대말 함부로 안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적 언어가 있다는 건 외적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된단 말이야. 외적 언어는 이게 외적 언어야. 그럼 외적 언어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 시작. 사고가 언어화가 돼.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전부 말로 나와.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어휘력이 굉장히 습득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순수 심리적 언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외워야 될 것은 여러분들한테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학은 철저하게 이해다.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구성주의 그러면 객관주의가 나오잖아. 구성주의는 그 시험에 올해 물론 당연히 나오는 거고 PBL. 그래서 우리는 PBL을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봐봐요. 도대체 객관주의가 뭐고 구성주의가 뭔지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은 왜?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봅시다. 우선 심리학에서 제일 먼저 행동주의가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인지주의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구성주의야. 그런데 이 행동주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고전적 행동주의가 있었다고요. 고전적 행동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게 신행동주의야.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신행동주의. 좀 세분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적 행동주의가 나타날 때 형태주의라는 것도 같이 나타나죠. 형태주의라는 것이. 신행동주의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가 나오는데 요 인지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형태주의자들에 의해서 인지주의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인지주의를 공부할 때는 형태주의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또 형태가 뭐냐는 거야, 형태가. 제 형태가 어때요? 제 형태가? 인상이 좋아요. 선생님, 제 형태가? 안경 썼어요. 제 형태가? 고마워요. 제 형태가? 옷을 많이 입은 것 같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살쪘다는 거를. 형태가? 형태가? 엉글엉글 들어온다. 근데 여기 봐봐요. 이걸 알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요거 형태는 삼각형.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행동주의하고 차이가 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탁 보자마자 삼각형이라 그랬잖아. 사실상 이거 형태는 역시 삼각형이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를 딱 보자마자 형태, 그죠? 전체를 보자마자 삼각형이라고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형태주의에는 전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전체. 그럼 행동주의는요? 요거 하나하나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투로 안경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건 행동주의지. 요소주의라 그래. 행동주의는 요거 하나하나 결합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형태주의는 탁 보자마자 그냥 전체로 인식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이제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림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또 크게 봅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객관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주의는 뭐예요?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를 합해서 객관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인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지적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야. 인지적 융통성 이론 또는 유연성 이론이 있고 인지적 도제 이론이 있단 말이야. 특히 선생님들은 도제 이론 시험에 나온다고, 전공에. 주로 그 직업기술과 관련된 교과목들은 인지적 도제 이론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음악, 미술도 역시 음미체도 인지적 도제 이론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공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학하고 전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화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구성주의 정도는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구성주의. 그리고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고, 이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자가 비고치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좀 볼 줄 알아라 이거지. 전체를 봐야 그 세부상으로 들어서 왜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인지적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걸 모르고 자꾸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도 이렇게 전체 흐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철학도 전체 흐름, 사회학도 전체 흐름, 중요한 것들은 교육과정도 전체 흐름, 다 전체 흐름으로. 교육과정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세요. 자, 교육과정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출문제요. 전체 흐름대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를 얘기를 해줘요. 1950년대에 타일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우는 방법으로 가르쳐줘요. 보비트를 잘 타일러서 너희들이 타봐. 그래서 보비트, 타일러, 타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타일러를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2017학년도에 타일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누가냐면 워커가 나와 있다가 워커. 이거 워커, 이거 외우기도 쉬워. 군인들이 신는 신발을 워커라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워커를 오랫동안 신고 쉰밥이 내는데, 쉰밥, 쉰 냄새가 난다고 그래, 슈밥. 그래서 워커 슈밥 같은 사람이 1960년대에 이걸 이제 개념 경험주의라 그래요. 여기를 전통주의라 그러고. 자, 타일러 나왔죠, 워커 나왔죠. 그러면 저 1970년대 올해는 뭐가 나오겠냐는 거지.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올해, 내년에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딱 묶어서 여기를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해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해 패러다임에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이나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큐레레로의 복귀 뭐 이런 말 있어. 그런 거요. 여기 이제 재개념주의라 그러지.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즈너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아이즈너 영교육과정. 애플, 아이즈너, 파이나. 그러니까 아이즈너의 사과, 애플이 파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즈너, 애플, 파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쪽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등장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워크는 이제 수기 모양. 그래서 제가 이래, 일로 와면 모여봐. 고개 수기. 그래서 수의. 그래서 집단적 사고를 한다는 거야. 집단적 사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이제 거기서 세부상을 또 하는 거니까. 전체를 보고 세부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은 졸업했나요? 아, 올해 졸업. 선생님은요? 했습니까? 오케이. 이제 졸업을 안 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야. 왜냐면 학교 커리큘럼 따라가야지 또 임용시험 또 따르라고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학교 시험 봐야지 임용시험은, 학교 시험 볼 때 또 임용 준비가 거의 못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용시험은 따로잖아요, 사실상은. 그것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학원은 2개월 단위로 이제 묶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단위로 책 한 번씩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2개월 단위로. 그리고 전공과 교육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1, 2월 달에 교육학 꽉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1, 2월 달에 교육학 위주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전공은 잠시 접어도. 그러고 나서 이제 3, 4월 달에 전공 공부한다래. 그 전공 공부하면서 또 교육학을 놓기 시작한다고. 근데 교육하고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해. 시험 보고 나서는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학, 전공 공부하면서 교육학을 다 놓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4학년들이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대부분 4학년 때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야. 시험 전략을 잘 짜면은 4학년 한 번만 해도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못 짜니까는 결국은 뭐냐? 4학년들은 올림픽 정신을 갖는다는 거지. 그래, 올해 한번 시험이나 보자. 근데 실제로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지. 왜냐면 전공과 교육학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공도 한 50만 원 하잖아요. 2개월에 50만 원 정도 하죠. 교육학은 35만 원이잖아요. 그 85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1개월에 얼마예요? 40만 원 돈이야. 50만 원, 40만 원 돈이라고. 40만 원 돈. 그러면 1년이면은 여러분들 12개월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500만 원 돈이야. 500만 원에 용돈 써야지. 책 사야지. 밥 먹어야지. 여기 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그 1200만 원이야. 지방에서 올라온 선생님들은요, 한 2천만 원 쓰는 거지. 왜? 고시원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제 이게 상담을 해요. 이제 1월 첫째 주 말고 두 번째 주부터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이제 짜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은 합격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뭐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뭐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합격자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죠, 전략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십시오. 5페이지에 맨 밑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리고 목표 기억하기, 메타인지 전략, 화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을 좀 참고해라. 학원은 전공과 교육학이 대개 2개월 단위로 반복 순환되는 거니까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좀 수립하라 이거죠. 그래서 학원 수업 진행에 맞추어서 학습 진도를 좀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자물쇠반이에요.
1, 2월서부터 계속 자물쇠 반인데 그게 뭐냐면은 1시까지 수업을 해요. 원래 12시 반까지인데 12시 반까지는 돈문이 안 될 거야. 그래서 1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하고 여기서 수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해요. 한 6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저 뒷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건 이제 전 들어와서 질문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거 공통으로 뭐 다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서 또 설명해 줘요.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셔도 돼.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1시에 끝나고 가도 돼.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대신에 나는 선생님을 통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아서 공부하고 전투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해요. 그날 공부한 거. 그 질문을 대답했을 때 통과하면 가는 거고 통과 못하면 다시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크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성인이지만은 실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쫙줘야죠. 그죠? 쫙줘야 또 공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거는 뭐 자율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자율에서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건 항상 언제든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어쨌든 5, 6번은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할 합격자의 합격 수기예요. 진짜 이거 주의해야 돼. 근데 이 합격자 수기에 맹점이 있다는 걸 모르셔요. 합격자 수기를 합격한 사람들이 써야죠. 우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것들도 많죠. 모르잖아요. 나는 무슨 전공이 뭔데 어쩌고저쩌고 공부했다고 쫙 쓰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저는 합격자 수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근데 저번에 합격자 수기를 익명으로 써준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공교육교사잖아. 이제 합격했잖아요. 공교육교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름 지우라고. 그래서 이름 지웠어요. 이제 공교육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사교육 받은 거잖아,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 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뭐가 돼? 애들 앞에서.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격자 수기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전공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4학년 졸업하는 거야. 합격자 수기 발표해서 왔어. 합격자가 발표하는데 자기는 열 몇 개의 원서를 다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열 몇 개의 원서를 사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 공부해야지. 열 몇 개 초수인데. 1년에 한 개 보기도 힘든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5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5년 만에 합격한 사람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맞춰야지. 여러분들에 맞는 합격자 수기가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 다 이상적이야. 합격자 수기 보면은요. 그래서 실명으로, 근데 실명도 못 믿어, 요새는. 실명도 못 믿는데, 어쨌든, 하도 이거 가짜가 많잖아요, 요새. 인터넷도. 그래서 합격자 수기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능력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들 능력을 믿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플랜을 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뭐 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제가 그 해온 걸로 내가 확인해 본다고. 일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는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합격자 수기를 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초인지도 틀리잖아. 계획 세우는 것도 틀리다고. 여러분들 상황이 있고 그 사람 상황이 있잖아. 그 사람은 자기 상황에서 글을 쓰는 거지 여러분들 상황은 고려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 정도로.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뭐. 요 정도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합격 수기를 살펴본다. 그러나 여기에 맹점이 있다. 신뢰로 5년간의 노력 끝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 수기를 그대로 따라던 초수생은 중도에 탈락했다. 그들의 합격 수기에는 과목별 공부 방법이나 월별 공부 방법이 초수생에게 맞지는 않는다. 오케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문 들으면 또 저는 초수만에 합격했는데 그러고 또 그런 글이 올라갈 거라고. 이게 진짜 못 믿어. 믿을 게 못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지의 정보 처리 전략을 이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케이지라는 사람을 할 건데 자신과 같은 수준의 합격자의 합격 전략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수준에. 이를 참고한다면 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를 믿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한 번 한 번 전부 다, 상담하고, 그래서 숙제 내주고, 확인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공을 내가 가르칠 수는 없어. 전공 몰라. 근데 전공 공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어. 실제로 체육 선생님은, 한 분은, 체육 선생님, 이분은, 교직 이수를 하신 분이야.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을 다녔어. 일반 대학원을 다녔어.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동안 일반 대학원 공부하고 한 또 2년 쉬었다가 이제 공부하러 왔어요. 그 첫 해는 그냥 거의 놀다시피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는 제가 1월 1일서부터 이제 빡세게 이제 찾아왔으니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시켜야. 그래서 일반 대학원인데 어쨌든 이 두 해 만에 대전에 합격해서 교사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일반 대학원 교직 이수하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 다녔기 때문에 교육학은 다 잊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전공까지도 일일이 다 물어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1월 첫째 주, 두 번째 주서부터는 여러분들 일일이 상담하고 전공 파악하고 그래서 전공 숙제는 내가 전공을 못 받으리지만은 물어볼 수는 있잖아. 대신 중국어나 일본어는 안 돼. 내가 중국하고 일본어는 못 해. 근데 영어는 해요. 영어가 올해 시험 문제가 GPD 영어 단어 쓰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원어로 써주거든요. 이렇게 영어 써주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4개 나온 거잖아요. 이 4개, 늘 4점이야. 4점이면 4점인가, 저 2점인가, 하늘과 땅 차이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또 시험에 뭐가 나왔더라? 직소인가? 직소도 시험에 나오고. 협동학습 직소. 그래서 전공에서 이런 거 제가 그랬거든요. 전공에서 모든 전공들이 GPD를 쓰는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영교과는 이제 영어로 쓰겠지만은 다른 교과들은 이제 한글로 쓰겠지. GPD한 정의를 시험 문제 낼 수가 있다. 그런 것도 했거든요. 스캐폴딩은 수교과에서는 벌써 3년 전에 이미 2점짜리로 나왔던 거고, 스캐폴딩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공을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제가 전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좀 잠깐만 저 종이 좀 드릴래요? 나중에 그 드릴게요. 예. 내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드릴게요. 내 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단계별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 학습입니다. 확실치 않았던 나의 지식들이 이제 뚜렷해가면서 정확한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시기가 되는 것인데요. 토대 다지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해보세요. 워커의 수기 모형에서 제일 밑에가 뭔지 아세요? 토대 다지기예요. 플랫폼. 토대 다지기. 그 다음에
수구위,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설계 이렇게 3단계로 일단 됐거든. 단계가. 교직 논술이 아니라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론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 놓음으로써 상반기에 진행해야 할 일정에 쫓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교생 실습을 나간다든가 막 이랬을 때 많은 일이 쫓길 수가 있어요. 4학년들은요. 진짜 이 교생 실습이 뽕이라고, 뽕. 마약이라고. 그 전까지는 난 뭐 교사 안 해도 돼 이러는데 교생 실습 갔다 와서는 막 교사가 되겠다는 그 신념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한다고. 애들이 선생님 그러고 막 헤어질 때 울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안 우는데 여러분들이 우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애들은 이제 여우가 돼갖고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갖고 선생님 학교 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들 또 없는 돈에 막 애들 막 사먹이고, 그지?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맞고, 없는 돈에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공에도 교육학 이론이 들어간다. 전공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논술형 시험에서 더 중요한 기본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에서요. 세 번째, 제발 외운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제일 싫은 게 외운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요. 구조화 시켜달라 그래. 그렇게. 구조화 시킨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야. 객관식에서 구조화야. 오늘 우리가 구성주의잖아요. 구성주의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철저히 하라. 이해를 하게 되면요. 다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 있어. 근데 순서.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비고치키의 그 언어 발달 순서가 4단계라 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죠? 원, 순, 자, 내죠. 이제 정 외울 수가 없으면 제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줘. 근데 맨 처음에 원시적 언어라는 거야. 원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 막 말하겠어? 아니야. 낄낄거리고 웃거나 그래서 원시적 언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웃음이라든가 울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언어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순수 심리적 언어가 나온다는 거야. 순수해. 애들이 모르고 계속 질문하는 거니까 순수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죠? 심리적 언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자기중심적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술교과에서 10점짜리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피아제 자기중심적 언어하고 비고치키 자기중심적 언어. 우리 선생님 다 썼어. 신났어 이번에. 왜냐면 10점짜리인데 그걸 제가 몸으로 보여줬거든. 비교하는 방법을. 얼마나 쉬웠어요. 그래서 미술 이번에 합격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럼 이제 내적 언어는 여러분들 사고와 언어의 관계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적 언어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적 언어란 하고 먼저 정의를 내리면 돼요. 그럼 내적 언어는 뭐예요? 시작. 언어가 사고가 되는 거잖아. 외적 언어는 시작. 사고가 언어가. 봐. 우리 수업 여러분들 딱 1분뿐이 그거 설명 안 들었잖아. 근데 되는 거잖아. 이해라니까. 제발 암기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해야 써. 논술인데.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논술을 하냐고. 그리고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암기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싫지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제발 외운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보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 보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민우친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논술에서요. 제가 전공에서 민우친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T, C, M, M, M. 그림 그려서 설명해 줬어요. T가 치료자야, 스래피. C가 클라이언트야.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동이야. 요 M이 멤버야. 구성원들이야. 그래서 이 아동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아동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멤버 구성원 전부가 그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누구 중심이야? 치료자 중심의 상담이라는 거야, 이게. 치료자 중심의 상담. 치료자가 제일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이미 치료자가 당신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하세요. 너는 이거 하세요. 너는 이거 하세요. 각본이 짜여져 있어. 그래서 이 멤버들이 각본대로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이 예를 들어준 게 뭐냐면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다고.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치료자가 딱 중심에 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는 엄마 이렇게 할 때 아빠는 뒤로 빠져주세요. 엄마는 아이 뭐 할 때 눈을 보면서 아이 못 움직이게 하세요. 이거 다 각본대로 움직이게 만들잖아. 민우친 시험에 나왔다니까. 전공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보건 이제 김기영 선생님이 김기영 교수가 이제 그걸 알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구조 상담이라는 게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잖아.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T 치료자 그리고요 C M 이렇게 돼 있잖아. C가 뭐예요? 문제아동이야. M은 뭐예요? 가족 구성원 멤버란 말이야. 그 누구 중심의 상담이라고요? 치료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본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점수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제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출문제 분석이요. 이 기출문제 분석은요. 교육학은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전공 기출문제 분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숙제 내줄 때 기출문제 숙제를 내줘요. 전공 아까 80점이 있죠. 그 80점에서 기출문제만 철저하게 분석하더라도 40점 맞고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 게을러 빠져서 내가 그래서 게을러 빠졌다고 얘기를 해. 게을러 빠져서 그걸 안 해. 그게 문제지. 교육학은 저한테는 맡기시면 돼요. 왜냐면 교육학을 기출문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몇 문제나 된다고? 별로 없어. 몇 문제 없어요. 형성평가 2번 나왔고요. 절대평가 이번에도 나온 거 2번 나왔잖아. 절대평가도 2번 나오고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많은 객관식 기출문제를 언제 하고 있냐고 전공 공부해야지. 그건 저한테는 맡겨라 이거예요. 자, 눈은 얘기하지만요. 저는 해마다 100% 완벽하게 적중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영어가 수능이 절대평가로 돌았다. 그래서 절대평가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장참조평가, 능력참조평가다.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나온다. 2015 개정교육과정 가지고 얘기하면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린 당연히 시험 문제 냈고 철저하게 시험 문제 냈고 그 성장참조평가, 능력참조평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구성주야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뭐 아는 사람들은 못 쓸 거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기출문제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제가 자 이거 공부해 주세요. 그것만 철저히 공부하시면은 올해도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 했냐면요. 세 번째에 보면은 다시 한번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 신뢰는 형성평가가 2번 출제되었다. 성형수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성형수술의 대국이잖아. 그러니까 절대평가도 올해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한 번 나왔다 해서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습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모습을 바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교육학 한번 시험에 나온 거 안 나오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반발을 하는 것이 그죠. 형성평가 2번째 나왔는데 그럼 이번엔 또 절대평가도 2번 나왔는데 그죠. 형성평가만 2번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절대평가가 나오면서 또 절대평가도 2번 나온 거잖아. 얼마든지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평가는 내봤자 거기서 거기야. 실제로 오늘 자꾸만 강조되는 것이 절대평가 쪽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 형성평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있다. 형성평가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뭐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라는 것이 실제는 절대평가를 갖다 2015 개정교육과서 성취평가제라고 이름을 바꾼 거라고. 그러면 이제 평가가 나올 것이 이제 탈목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타일러가 목표 평가잖아. 그럼 이제 탈목표 평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평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 요거 빼고 실제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탈목표 평가라든가 아이즈너의 예술적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출 문제는 분석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공이 중요한 거지, 이제 전공이. 그다음 10페이지로 가면요. 이제 문제풀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문제풀이는요.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식과 사고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식을 문제 적용하면서 지식과 사고의 확장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역별로. 10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제 의도를 자,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가 논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제시문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그 배점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이 논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 모의고사부터는요, 논제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냥 평가, 장학, 교육과정,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배점은 이제 자세히 해야겠거든요. 올해 그렇게 나왔잖아요. 애들이 그랬어요. 아, 이렇게 시험 문제, 옛날에 이렇게 자세히 나왔는데, 시끄러워. 그냥 따라가라고. 실제로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거 써줘라. 결론을 요거 자세한 거로 써줘라. 요걸 본론으로 써줘라.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은 이제 못 쓰는, 뭐 급히 이제 급조로 해야지. 이제 급조로 해야 될 경우는 그렇게 이제 쓰라고 했었어요. 이거 일반적인 것을 서론으로 쓰고, 이걸 본론으로 쓰고, 이제 자세히 써야 되겠지? 여기 이제 이거보단 자세히 나왔으니까 결론은 종합, 요약 종합한다 그러잖아. 본론을 요약 종합한다 그러잖아. 이거 요약 종합하면 되는 거거든. 이걸 요약 종합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쓰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 의도와 논제에 맞는 답안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완을 점검하는 거고요. 답안 작성에 대한 자신감이 또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요. 논술은요, 기교가 아니라 기술이야. 근데 학원에서 자꾸만 기교를 가르쳐 줘. 그러니까 또라이들이지. 뭐라 그러냐면 서론에 이렇게 쓰라 그래요. 서론 첫 문장을 던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 그 첫 문장을 이렇게 던지라 그래. 뭐 교수의 기술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걸 외우라 그래. 그리고 제일 먼저 교수의 기술이 뭐 교사의 기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 문장을 딱 써놔. 그리고 뒤에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와. 그럼 안 되는 거지. 첫 문장 던질 때는 한마디로 헤드라인이잖아. 그 첫 문장 던질 때는 그 밑에 내용들이 그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간단히 대주제가 나왔으면요. 만약에 대주제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간단하다고. 그러니까는 서론에 형식 없어. 내용이 다 다른데 무슨 서론에 형식이 있냐고. 그 형식을 외우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그럼 뭐라냐면 서론은 채점하라. 누가 서론을 채점하네? 서론도 채점한다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다 채점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쉬웠다 그랬죠? 글쎄 과연 쉬웠을까요? 나온 겉으로 보기는 쉬워. 근데 그 안에 세부 사항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요.
과연 전애들이 원하는 답대로 썼느냐가 문제지.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중거 참조 평가, 그러니까 절대 평가하고 성장 참조 평가하고 능력 참조 평가는 정해져 있어. 그거 쓰기 쉬워. 그냥 나머지는 그렇게 쓰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스터디를 보겠습니다. 스터디. 여러분들이 항상 스터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12페이지 보세요. 저는요, 스터디를 짜주질 않습니다. 근데 스터디를 짜달라고 그래. 근데 옛날에 짜줬어요. 근데요, 맨 처음엔 괜찮아. 조금 해가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은 서로 미워하기 시작해. 진짜로. 그러면서 스터디가 깨진다고? 그러면은요, 새로운 사람을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는 스터디는 자연스럽게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조직이 돼야 돼.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스터디는요, 같은 전공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스터디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오른쪽 보세요. 전공 스터디를 얘기를 한다고요. 전공 스터디 3가지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출문제 풀기. 그래서 자기 기출문제 어차피 풀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2002년도서부터 2017학년도까지 이제 2018학년도까지가 돼야 되겠죠. 기출문제. 그래서 간단해. 해보세요. 2002년 노트 하나. 그러니까 노트를 2017년 노트까지 마련을 해야지.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은 2002년도서부터 나와 있어요. 출력해서 노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펼쳐서 여기다 기출문제 오려 붙이고 여기에다가 답을 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로 문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이론이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보다 자세히 설명 끝났으면 저 1번 문제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2번 문제로. 만약에 여기 설명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2번 문제를 하면 되지.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있으면 여기다가 첨삭해서 넣는 거지. 넣어 들어가는 거지. 반드시 기출문제를 해라. 그러니까 1, 2월, 3, 4월 달까지는 기출문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학 공부. 이거는 이제 전공 그 수업에 맞게끔 이제 내용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 만들기야. 요거는 문제 만들기는 대략 여름방학 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영역별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서 한 4문제씩 만들어서 3명이면은 전주에 4문제를 주는 거지. 그럼 4, 3, 12, 12문제잖아. 그럼 12문제를 이제 풀어 갖고 와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 문제를 다 풀었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이해 안 되는 거 질문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 끝났다. 그럼 또 4문제, 4번 문제 풀면 자기가 문제를 냈을 때는 설명 가능한 문제를 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빡세게 공부해야지. 그냥 쉬운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학 스터디. 나는 이제 교육학 선생이니까. 이제 그래서 전공은 제가 이렇게 또 따로 막 확인하고 그럴 거예요. 공부한 내용을 문장으로 논술 쓰듯이 상대방에게 설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논술 잘하는 사람이 면접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면접 특강도 하고 그랬었는데, 면접도 논술이야. 그래서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지 얘기하고 논거, 논지 논거, 논지 논거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때 면접하듯이 하면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접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랬다. 여러분들 공부했다.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럴 때 면접 보듯이 하라는 거지. 왜냐면 면접 여러분들 1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몸에 안 뵐 수도 있거든. 교육학적 이론만 공부하라. 즉 자신의 견해를 넣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육학 이론만 제시하라. 여러분들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논술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창의성이 나와야 되는데
논거를 잘못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 넣지 말고 그냥 교육학 이론만 객관적으로 뭐뭐이다라고 제시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교육학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요? 질문 없으실까요? 선생님 전공이? 수학. 선생님 전공이? 영양. 지금 몇 학년이죠? 선생님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기는 딱 좋은 나이,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 왜냐하면 학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선생님 대학원 다니니까 그래도 뭐 한 번만 나가면 된다니까 그것도 다행이고. 무슨 요일 나가요? 다행이다. 우리 수업은 월화니까. 오케이. 그래요. 예, 매주 화요일 특강해요. 매주 화요일에 뭘 특강하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특강 인강으로 들으면 이게 돈을 내야 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직강으로 이제 들으니까 사상가하고 용어 정리를 해줘요. 사상가하고 용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막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 이게 사상가 또 이름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4월 달까지 그 요약 정리가 이제 끝날 거예요. 사상가 정리하고 용어 정리가. 매주 화요일. 만약에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다면 그날은 이제 빠지겠지. 만약에 전국 모의고사를 넣게 되면은 그 전국 모의고사를 그때 하니까. 화요일 날 하니까. 또 질문이요. 늦게 오신 선생님들 때문에 얘기하지만은, 저 강의를 하고 여기에다가 써놔요. 그날 강의 내용을 여기다 써요. 그리고 강의 시간 내내 계속 중요한 걸 계속 되풀이를 해요. 진짜로. 엄청나게 되풀이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와서 공부하고 여기 적어 있는 거를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명 안 남았다. 아니면 이제 끝날 때 다 돼갔다 그러면 제가 다시 올라와서 오늘 이거 공부한 거 만약에 10가지다. 그럼 10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많이 남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 공부한 건 그날 전부 흡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말했죠.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라고. 이해 중심에. 오케이. 그래서 전체 개요하고 세부사항하고 그렇게. 또요. 질문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야.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거니까 그 출발점이 올바로야 도착점이 올바를 수가 있어. 그 출발점에서 기분 좋은 출발하시고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략도 잘 짜고 그렇게 전략 짜는 데는 제가 어쨌든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국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어 일본어는 제가 힘들어. 근데 나머지 전공은 제가 전부 전략을 짜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 교수가 또 전략을 짜겠지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한다는 거죠. 공부해왔나 안 해왔나 확인하고. 오케이.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죠?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